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어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도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일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총수가 빠진 오너리스크가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에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18년 2월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이 재판이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 20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재판에서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이 형이 확정이 된다면 지난 2017년에 1년간 수감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향후 1년 6개월만 수감 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상고심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오너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일단 기업의 오너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항상 경제 위축론이 따라옵니다. 총수의 공백은 투자와 성장에 저해되는 경영활동 위축으로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악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축론은 결국에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와 반대로 KDA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에 경영범죄와 기업 성과라는 보고서에서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범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위축론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을 경우 기업의 실적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을 제쳐두고서라도 오너리스크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상당히 위축이 되는데요. 이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구속으로 CJ그룹의 투자활동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CJ그룹의 투자 규모가 눈에 띄는데요. 이때 CJ그룹의 투자 규모는 당시 사상 최대치 규모로 밝혀진 2조 9천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이 2013년 구속이 된 이후 2013년 투자 목표액이 3조 2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조 5,600억 원만 집행이 되었었죠. 2014년의 투자 목표액은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조 9천억 원에 머물렀었습니다. 이후에도 2조를 넘지 않는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2015년에는 1.7조, 2016년에는 1.9조로 투자 금액이 계속 하향 곡선을 띄웠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고 2017년 5월에 경영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재현 회장이 2017년에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투자 규모는 눈에 띄게 급증합니다. 바로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2017년에 투자 금액은 무려 5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M&A도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무산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CJ그룹은 2015년 룽칭 물류를 CJ 대한통운에서 인수하고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었는데 2018년에는 DSC 로지스틱스, 슈완스 컴퍼니, 에코라이츠 등 한 해에 3건의 대규모 M&A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재현 회장이 구속수감되었을 때 CJ 헬로비전과 SK텔레콤 그리고 한국 맥도날드와 동양매직의 M&A가 어물쩡하게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너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향후 M&A나 투자 집행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3개월 단위로 전망을 수정해야 될 만큼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나 M&A에 있어서 오너의 부재는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중국에서는 3년간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오너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너리스크보다 이 대외 환경에 맞춰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 영향을 받은 이유는 최고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생산과 제조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과거에 오너리스크를 겪었던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8개의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같은 경우는 조세포털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주가는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2008년 7월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였으므로 모노리스크로 하락했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몽구입니다. 정몽구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받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확정되었지만 당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에는 당시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어 있을 때라 오너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승현입니다. 김승현 같은 경우 화제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보복 폭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에 구속이 되었었는데요.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모기지 버블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는 시기여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승현 회장은 2011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불구속 기소를 받게 되는데요.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주가 하락은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했던 때로 오너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대외 환경에 맞춰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중수입니다. 남중수는 배임 수재로 2008년 11월에 구속이 되었었는데요. 2009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시기였는데요. 이에 맞춰서 KT의 주가도 같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태원입니다. 최태원은 횡령으로 2013년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경영 1선에서 후퇴를 하게 되고 결국에 2015년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기업은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같은 경우 탈세, 횡령, 배임으로 2014년 7월에 구속이 되었는데요. 이때 2014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오너리스크로 하락하기보다는 각 주가의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세주입니다. 장세주는 횡령, 배임, 상습 도박, 배임 수재로 인해서 2015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당시 배경으로는 2015년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가 깨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였는데요. 동국제강도 오너리스크로 하락하기보다는 대외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래입니다. 조성래는 조세포탈로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오너리스크와 관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빈입니다. 신동빈은 뇌물 혐의로 인해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었는데 하지만 당시 배경으로 2018년 1월 코스피가 정점을 찍고 2월부터 하락을 시작한 시점이라 오너리스크로 하락했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대외 환경을 살펴보고 분석을 해서 맞춰나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